지난 5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쟁점들이 오갔는지 초유의 장기간 사법소장 공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개발 공공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여전히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한 날선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변협 기자 간담회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재판 지연 문제 등 사법부에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여당에서는 사법부 신뢰를 이 대법원장이 회복시킬 적임자는 조 후보자라고 평가하는 한편 야당에서는 압수수색 남발 방지 등 다양한 개선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10월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김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날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 임하며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재판 지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보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개인의 신상과 관련해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질 검증이 줄을 잃었습니다. 여당은 사법부 독립을 이끄는 대법원장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권력의 동조에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 아니냐며 공정한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법부 편향성과 재판 지연 문제 두 가지를 함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크게 봤을 때 정치권하고 일반인하고 재판 들어가면은 일반인들은 뭐 한 번 심리하고 끝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국민들은 늘 이 권력에만 사법부가 동조한다라는 의심을 갖죠. 정치권에서는 여와 야가 판단을 달리한다. 또는 재판 지연이 그때그때 다르다. 이것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다. 야당은 재판 지연 문제 해결 등 사법부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데 궤를 같이 하면서도 압수수색, 남발 방지 등 사법부의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있어 법원의 판단이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출돼서 들어왔고 자신이 가지고 온 컴퓨터이고 아무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압수영장을 가지고 들어와서 대법원이 규칙을 만들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하는 것을 제지하겠다. 이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한번 들어오면 정치인은 그 다음 정치 생명 끝납니다. 국민은 목숨까지 끊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원이 제지해줘야 되는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100% 거의 100% 다 발부해줍니다.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의 경우 하급심에 귀속된다는 사법 시스템이 존재하고 당시 새로운 증거가 없어 내린 판결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면 틀림없습니다. 다만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에는 항상 그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생기고 확립된 기속력이라는 이 법리를 무너지게 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밖에 조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 등
대법원장 인사권에 있어 다양성을 원칙으로 국민 모두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되고 국민의 공감받는 사법부로 변모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용입니다. 네, 사법기관 수장의 장기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계속해서 이 주제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진정입니다. 네, 지금 사법수장 공백인 초유의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오래된 적이 있었을까요? 제 기억에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요. 1993년에 그 당시에 대법원장님이 또 여러 가지 재산 문제로 해서 퇴임하신 이후에 네. 지금 30년 만에 이런 그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지금 맡고 있고 그 기간이 2달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헌법상 지금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은 또 각각 그 판사님들이 지키지만 그 수장인 대법원장이 또 정치와 또 여러 사회 세력으로부터의 어떤 방패막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함으로써 받는 여러 가지 사법 위기 문제 그리고 또 재판 지연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아주 큰 긴급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굉장히 긴급한 상황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 사실 개인적으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에 상권 분립 이렇게 돼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헌법에 그 순서대로 돼 있고 네. 이것은 이제 권력 분립에 있어서 사법부 독립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장기간 공백 상태를 맞는 것은 헌법의 세 축 중에 한 축이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인 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이 그 한 축을 빨리 복원하는 것은 너무나 네. 필요한 것이고 그거 어디서 합니까? 국가의 대표,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여야 간에 싸운다 하더라도 네. 사법부는 별도로 정말 그 자체의 어떤 독립성을 유지해주고 그 시스템을 보장해줘야 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정쟁을 통해 가지고 헌법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을 지금 공백 사태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회에 국민들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또한 이 현 사법부 좀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요. 뭐 예를 들어 재판 지연도 있고 국민에 대한 이 사법부 신뢰 회복 이런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많은데요. 이거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야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취임하신다고 하면은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을 네.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그 인사청문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장기 미제. 네. 뭐 대법원에는 장미조라고 있죠. 네. 장기 미제조라고. 네. 그런 부분은 법원장님들이 직접 하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네. 아마 솔선수범하겠다 그러면은 그 판사님들도 아유 원장님이 저러시 하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대안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의 어떤 고육지책을 내야만 할 만큼 지금 재판 지연 상태가 심각합니다. 네. 이것을 꼭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외에도 뭐 말씀드렸듯이 그 인사 이동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좀 균형 네. 또 그리고 정치적 편향도 좀 균형을 잡아서 네. 여당이라도 잘못하면 잡아 넣어야죠. 그리고 여당이라도 뭘 잘못하면 빨리 재판해가지고 판결을 선고해 줘야 되죠. 그렇듯이 어떤 누구를 위한 법이 아니고 정말 국민의 헌법과 원칙에 어떤 그 다른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표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대법원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은 아마 예전보다 오히려 이상의 어떤 사법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그렇게 요청해 드리고 싶고 바라고 싶습니다. 네. 네, 재판 지연에 대한 좀 조속한 해결과 함께 좀 균형 잡힌 인사 관리를 강조를 해주셨고요.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변호사로서 우리 판사님들한테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판사님들이 변호사 일 안 하고 뭐하냐, 돈 받아놓고 뭐하냐, 닥달을 하셨어요. 빨리 준비서면 내라고. 그래서 성명 준비 명령 쓰고 하셨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재판이 들어가면은 항소가 되면은 언제 재판 기일 잡힐지가 정말 하세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속력을 좀 높여주시고 우리가 기아 1단으로 넣었다고 하면은 한 2단, 3단을 해서 좀 빨리 신속하게 해주시고 변호사 탁탁 좀 박달 좀 해주세요. 저희도 그렇게 하면은 변호사 눈치 보여서라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네. 왜 저희가 하겠습니까? 저희가 돈 벌려고 그게 아니고 정말 사법부의 사법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 정말 범죄 피해받고 사기 피해받고 어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을 최대한 신속하게 어떤 재판 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실천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법원에 계신 한 분 한 분 판사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사법부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미미한 변호사로서의 정말 그 내년에 대한 소망이자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변호사 업계를 대표해서 최진영 변호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공공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예약을 잡을 필요가 없이 즉시 상담이 가능한 바로 상담 기능도 공개하며 사설 법률 플랫폼과의 경쟁을 예고했는데요. 다만 여전히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해서는 날선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심리린 기자가 전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상세 검색을 클릭한 뒤 지역과 분야를 선택합니다. 채팅부터 전화, 영상 등 원하는 상담 방식까지 고르면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공공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입니다. 사설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지난 집행부의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상황이 계속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라는 시대적인 흐름 또한 직시를 했습니다. 경쟁을 피할 수 없으면 배려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 된다. 세 단장을 마친 나의 변호사가 지난달부터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채팅, 전화, 영상 상담부터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문 상담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예약을 따로 잡을 필요 없이 바로 상담받을 수 있는 바로 상담 기능도 갖췄습니다. 바로 상담이 활성화된 변호사를 찾아 상담 신청 후 결제하면 됩니다. 변호사님들의 경우에 자신이 이제 지금 바로 연락이 오면 바로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상담 기능을 켜놓으면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앱을 통해서 바로 예약이 아니라 즉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를 했습니다. 변협은 나의 변호사의 최대 강점으로 신뢰성을 꼽았습니다. 변호사 경력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받아 검증한 후 지방변호사회 승인을 거치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성이 높고 과장, 허위 광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상담 금액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한 수임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 밝혔습니다. 나의 변호사를 필두로 사설 법률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에 나서겠다 선포한 변협. 다만 여전히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해서는 날선 태도를 보이며 비판했습니다. 변협은 사설 법률 플랫폼을 통해 일부 변호사가 다수의 사건을 맡았다며 알고리즘 조작 등 불공정한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겠다 강조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들러리였고요.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한정된 그룹으로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수임을 한 분 중에 로톡을 대변해서 전 집행부 고소고발을 남발했던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내부적인 결탁이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법률 산업혁명에 따른 리걸테크 시대에서 사설 법률 플랫폼과 이에 대응하는 변협의 진검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네, 한 주간 이슈를 알아보는 앞으로 코너에선 이번 주 화제였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에 대해서 다뤄보고요.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주년 심포지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현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먼저 이번 주 이슈됐던 내용들 중에서 법 쪽의 동정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에 형사공탁 특례 제도에 관한 심포지엄이 있었다고요? 네, 지난 화요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주년 점검과 보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형사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탁할 수 있도록 공탁법이 개정되어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번 심포지엄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을까요? 예, 여러 쟁점들이 있었는데 특히 기소공탁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보통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면 법원과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히거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탁 사실 통지는 공탁 후 일주일 내외가 소요되는 게 보통인데요. 그런데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탁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못하도록 재판 선고 하루 이틀 전에 공탁을 하고 유리한 양형요소로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기습공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습공탁을 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통일된 입장은 없습니다. 기습공탁을 비롯한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 공탁과 합의를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의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선고 직전에 공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정 등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됐는데요. 조금 더 개선이 돼서 모두에게 좀 이익이 되는 접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 이슈로 넘어가서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가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이게 시행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또 유예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할 당시에 산업 현장에서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 자체는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개인 사업자 또는 50인 미만의 사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는 공포 후 3년 뒤에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인 2024년 1월 27일부터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는데요.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 경영계에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적용 유예를 요청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도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여 2026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동계 반응 좀 어떨까요? 예, 노동계는 아무래도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종료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반대 시위를 진행하였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이고 만약 적용이 유예된다면 법 제정으로 인해서 확대되고 있는 안전에 대한 인식과 비용 투자에 관한 움직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는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법 제정 후에 3년이 지났음에도 또다시 2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한다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한 기업과 준비하지 않은 기업 간의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이 위험받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일단 노동계는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지금 갑론을박 굉장히 많습니다. 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 어떠신가요? 예, 일단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기업과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인력이나 비용 문제를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준비 부족은 처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 연장과 무관하게 하루빨리 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을 받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네, 양측 다 굉장히 팽팽하게 의견 대립을 하고는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안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최근 리셀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리셀이란 희소성 있는 아이템을 재판매해서 차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한편 이 리셀의 대상이 되는 명품을 제조한 브랜드들은 이와 같은 리셀을 막기 위해서 이를 금지하는 약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약관이라면서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리셀에 관련된 내용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굉장히 리셀이 유행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 명품 테크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정확히 이거 어떤 개념일까요? 네, 리셀이란 단어는 다시를 의미하는 리와 판매를 의미하는 셀의 결합어로 다시 판매한다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명품으로 하는 명품 테크 외에도 그 아이들이 잘 가지고 노는 그 레고 블록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제품이 나오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하는 레고 테크도 있고, 레고 외에도 특정한 뭐 한정판 피규어 등 희소성을 통해서 가격이 오르는 상품이라면 모두 리셀이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리셀과 중고 시장 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본인이 이제 보유하고 있던 물품을 판매하는 것에서는 좀 결이 같아 보이는데 이거 뭐가 다른 걸까요? 네, 그 리셀과 중고거래 영어 표현 자체가 그 똑같다고 해서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리셀은 한정판이나 명품 등 아무래도 희소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한 뒤에 웃돈을 얹어서 대받는 것들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리셀 판매다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반면에 중고거래는 내가 구입을 했는데 사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사용을 조금밖에 안 한 제품을 다시 되파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셀처럼 웃돈을 좀 더 얹어서 판매한다기보다는 내가 구입했던 거나 사용을 조금 더 했던 상품을 구입 가격보다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들로 이제 이것들이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셀은 샀던 것보다 좀 더 높게 파는 게 일종의 그래서 재테크까지도 연결이 좀 되는 거고요. 중고거래는 자기가 구매했었던 집에서 잘 안 쓰는 것들을 활용해서 그냥 좀 일종의 뭐 소액으로 자금 거래를 한다라는 측면이 좀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자기가 보유했던 물건을 파는 거에서는 형식이 비슷하지만 어쨌든 좀 차이점은 확연히 있다는 거 말씀해 주셨고요. 변호사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명품 브랜드들이 리셀을 금지하는 약관을 만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명품을 구매하면서 뭐 약관 꼼꼼히 보시는 분들 많지 않겠지만 네. 명품 브랜드들은 리세일을 금지하는 약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네. 근데 명품 브랜드들의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데 이 관리를 위해서 유통 경로도 좀 엄격히 통제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자사의 제품이 이제 리셀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면 브랜드 이미지 관리가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되는 가격을 또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명품으로서의 그 지위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를 약관으로서 제안해 왔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연예인이 신었던 신발은 또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은 금액에 되팔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해서 제한을 했다고요? 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에 대하여 이용약관 이제 심사를 했는데 재판매 금지 조항, 뭐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몇 개의 이제 내용을 지적하면서 이런 것들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여 시정하였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세무사님께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와 같은 리셀을 하는 경우에 가장 궁금한 거 과세를 하나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영업성, 사업성, 계속 방법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과세를 되는 것들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사업자 등록증을 않고 이런 사업을 했었다가 과세 관청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직권으로 되면서 좀 과세가 되는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뭐 저희 같은 소비자들은 뭐 단권의 거래는 상관없겠지만 혹시나 내가 리스를 통해서 뭐 재테크를 하겠다거나 아니면 수익을 창출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증 여부를 꼭 고민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구나라는 부분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면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인 리셀 거래를 할 경우 과세가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 꼼꼼히 체크를 해보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리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